잡은 제 손을 놓아주지 않는 며느리는 저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차에 태웠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대항할 힘이 없었던 저는 이번에는 또 얼마나 엉망인 곳으로 옮겨져 생활을 하나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이 괜찮은 가격에 팔려 더 외지고 더 깊숙한 동네에 허름한 집으로 보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에 타면 설명을 해주겠다고 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운전해 어디론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당연히 포장도 되어 있지 않는 시골길로 갈 거라는 제 예상과 달리 차는 도시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오랜만에 본 도시의 모습에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 도시 구경을 하던 중 차량이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주차를 마쳤죠. 내리라는 말도 없이 차 뒷문을 열어 저를 내렸던 며느리는 또 저를 데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방문하는 집 안으로 절 들였죠. 현관문이 열리자 바로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며느리의 부모님, 사돈들이었어요. 사돈, 오랜만에 뵙네요. 고생하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남편 장례식 때 얼굴을 보았으니 언 4년 만에 본 사돈들의 얼굴에 놀라기도 했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죠.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바깥 사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사돈도 모시고 왔는데 왜 눈물을 흘려? 진정하고, 사돈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모양인데 안쪽으로 모시고 말씀 먼저 드리자. 안사돈께서 제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히시고 차를 내오셨죠. 바깥 사돈 품에 안겨 계속 눈물을 보이던 며느리는 곧 진정이 되었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까 차 안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말하면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아서 설명을 못 드렸어요. 허름한 집에 계시던 어머님을 빨리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어서 도망치자고 무리한 말도 하게 되었고요. 아무 설명도 없이 데리고 온 거 용서하세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어머님께 연락 못 드리고 들여다보지 못한 것도 용서해주세요.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하는 며느리를 보니 그제서야 지난 3년 동안 품고 있던 화가 풀려나왔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실컷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용서를 하라는 게 꼭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죠. 이제 와서? 이번에는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니? 이제는 날 비틀어 짠다고 해도 나올 게 없어. 내 재산 얼마나 있었고 너희들 다 준 것 너희도 다 알잖아. 그런데 겨우 마음 진정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날 건드린 거야? 그 돈들 다 날려버려서 나에게 이제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데려온 거야? 이 썩어가는 몸뚱이로 돈이나 빌릴 수 있다고 하디? 도대체 내 등골을 어디까지 빼먹어야 너희들이 만족하겠어? 가져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하라고? 죄송하다고 하면 내가 당했던 수모가 없어지기라도 한다니? 제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듣고만 있던 며느리는 화를 삭히지 못한 제 손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했죠. 어머님, 저도 한 달 전에서야 그 사람이 어머님께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 어머님께서 친구분들과 놀러 다니는데 바쁘다고 말해서 정말 그런 줄만 알았어요. 물론 제가 어머님께 연락도 직접 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유학하는 재현이 따라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느라 바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계신 줄만 알았는데 요 몇 달 전에 제 친구가 남편과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있다는 소리를 듣고 확인을 하려고 한국 들어와서 알아보다 어머님께서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남편이 빨리 말해줬으면 더 빨리 찾아갔을 텐데
끝까지 어머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을 안 해줘서 너무 늦게 모시고 왔어요. 죄송해요. 전 당연히 아들이 한 짓에 며느리가 동참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되어서 멀쩡히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3년 동안이나 들여다보지 않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며느리도 아들처럼 돈에 눈이 멀어 날 버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며느리는 지금까지 제 상황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 딸에게 속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 며느리가 하는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제 옆으로 바싹 붙은 며느리는 저에게 휴대폰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여줬죠. 여기 보세요. 제가 재현이랑 같이 미국에서 생활했다는 증거들이에요. SNS 날짜와 시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메시지로 남편에게 매번 어머님 안부 여쭤본 대화들이요.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어머님께 연락을 직접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머님 여행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는데 정신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재현이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어머님께서 꼭 길게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보여준 휴대폰 속 내용들은 아들이 어떻게든 저와 며느리가 연락과 만남을 못하게 하려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어머님께 직접 전화도 해봤는데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서 저에게 화가 나서 연락을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또 한국 들어와서 풀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찾아뵈려고 하면 어디 가셨다고 하고, 3년 동안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제가 좀 신경을 써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더 의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을 그제서야 믿을 수 있었죠. 미안하다, 아가. 내가 자식들에게 버려지고 3년 동안 사람들과 교류 없이 지내다 보니 의심이 많아져서 그랬다. 혹시 의심하는 내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면 이해 좀 해다오. 그런데 날 여기까지 데려온 건 무슨 일 때문이니? 그리고 아까 유택이 그놈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말은 뭐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친한 친구가 다른 동네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자기네 카페로 와서 한 여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남편과 너무 닮아 형제인가 싶어서 저에게 남편한테 형제가 있냐고 물어본 건데, 그 사람이 여동생 말고 형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친구가 보내준 사진으로 확인해봤더니 남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남편이 가기로 올 때마다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고 CCTV도 영수증도 보관해달라고 했죠. 재현이 때문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순 없어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동안 맡겨준 분들 찾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일부러 한국 주말에 맞춰서 들어와서 연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갔더니 바람피는 년이랑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눈이 돌아서 그 사람이랑 다툼을 벌이다가 어머님 이야기가 나왔고, 수상하게 어머님에 대한 말을 피하는 남편을 보고 뭔가가 있구나 싶었죠. 그때는 눈앞에 바람을 피는 남편 상대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어머님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뻔뻔하게 나오는 그 사람과는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이혼 결정 내리고, 여러 생각하던 차에 어머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남편처럼 똑같이 당황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맨날 사업 어렵다던 남편이 재현이 유학 권한 것도 그렇고,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 자식 유학 비용을 버는데 정신 없어야 할 남편이 평일 낮에 여자를 만나는 여유도 다 수상하잖아요. 거기다 저희보다 형편 훨씬 안 좋은 신우가 엄청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하니까 내가 없는 동안 자기들끼리 벌인 짓이 확실히 있구나 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우를 물고 늘어졌죠. 그랬더니 신우가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고. 그리고 어머님은 공기 좋은 곳에 모시고 있다고. 그 말이 너무 거짓말 같아서 어머님 사시는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고,
이제서야 어머님 모시고 온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며느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제가 다 부끄러웠어요. 도대체 제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들놈이 그런 짓거리까지 하나 싶었죠. 며느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돈들께도 죄송하며 더는 이곳에 못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하는 짓은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였지만 며느리에게 한 짓까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버린 노인이라 제 말을 귓등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천벌을 받을 짓을 계속하고 있는 아들놈에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사돈댁을 나가려고 하는데 며느리와 사돈들께서 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금방 떠나시게 할 거면 애초에 제가 찾지도 않았어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많은데요. 시집 와서 아무것도 몰라 긴장했던 저를 저희 친어머니처럼 매번 신경 써주시고, 제가 재혼이 가졌을 때 저희 엄마 아프신 걸 알고 저희 엄마 그리고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내색을 못했지만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머님께서 도움을 주신 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도 항상 어머님께 잘하라고 했는데 재현이 공부시킨다고 못 들여다본 3년이 얼마나 죄송하고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 모시고 올 때도 저희 부모님께 사정 다 말씀드리고 모신 거예요. 부모님께서도 어머님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회복되실 때까지 집에서 있으시게 하려고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여기 지내주세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은혜를 받아. 난 괜찮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키운 자식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겠니? 내가 너에게 유택이 대신해서 사과하고 오늘 유택이 만나서 혼내주마. 늙은 노인이라고 하지만 이악 물고 달려들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니? 그러지 마세요. 그 인간 돈에 눈먼 놈이고 이미 어머님께 그런 불효를 저질렀는데 괜히 앞에 나서서 훈계하시다가 큰일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놈 인간 아니에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보셨을 3년 전보다 더 지밖에 모르는 놈이 되었다고요.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전 괜찮아요. 이혼 준비하면서 마음 정리 다 되었어요. 어머님, 그것보다 그 사람이랑 신우 이렇게 용서하실 거예요? 어머님께서 어떻게 키우셨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자식들에게 뺏긴 돈 다시 되찾아오세요. 저 악마 같은 놈들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살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저를 버린 자식들을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버려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늙은 제가 복수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가 싶었죠. 추억에 늙지 말자던 제 처음 결심처럼 복수는 헛된 행동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저에게 며느리는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저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쓸데없는 곳까지 사용을 하는지 보여줬죠. 이것 보세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지 보이세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힘들게 모은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 내일이 없다는 듯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니까 이러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보여준 SNS에는 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배달비까지 들여 산 비싼 음식을 매장에서 먹는 맛과 다르다며 한 입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글, 쓰지도 않는 제품들을 여러 개 구매한 후 구매 중독이라며 자신을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돈 자랑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글도 있었죠. 그 외에도 마치 재벌가의 사람인 것 마냥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열이 받더군요. 나와 남편이 근검절약해서 번 돈을 저렇게도 흥청망청 쓰는 게 좋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쌀밥 아껴가며 기름값과 전기값 걱정에 난방 한번 제대로 켜질 못하는데, 제가 한 달에 사용할 돈을 두 사람은 하루 만에, 아니
단 몇 시간 동안 쓰고 있는 듯 했죠. 그마저도 돈을 길바닥에 버리듯 옳지 못하게 쓰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혼 변호사님 통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법적으로 그 사람과 신유에게 취할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요. 물려주신 재산을 전부 다시 돌려받는 건 시간이 너무 지나기도 했고 시시비비를 가릴 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 받을 부양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부양료 청구 소송하시면 어머님께서 원래 받으실 대우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두 사람 벌 주세요. 돈 욕심이 쌀알 만큼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돈에 관한 건 정말 쌀 한 톨 정도였고 자식놈들에게 빼앗겨버린 정당한 내 몫과 함께 혼을 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전부였죠. 그렇게 사돈댁에서 머물며 아들과 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하고 나니 그제서야 아들놈과 딸은 저를 찾아와 해당 소송이 웬 말이냐며 저에게 따져 물었죠. 정말 돈의 노예가 되었는지 사돈댁에 쳐들어와서까지 소동을 벌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부양을 안 했다고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이 3년간 잘 사시다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때문이죠? 이 사람이 어머니 꼬드겨서 소송하라고 시켰죠? 그럼 너희가 날 옳게 부양했다고 생각하니? 처음에 나한테 재산 증여해주면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 경기도 내 친구들이 있는 주변 전원주택에 들어가 살자고 했잖니. 너희가 보기에 그 산골짜기 깊숙이 박혀있는 집이 전원주택으로 보이니? 겨우 한 달에 쌀 한 포대와 돈 10만 원이 너희가 말하는 부모 부양료야. 너희들은 아빠와 엄마가 모은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니면서 해리가 날 꼬드겨서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악마 같은 놈들, 자식놈이라고 착각하는 나를 정신 차리게 해준 거지. 이렇게 소송 안 했으면 너희가 나 죽었다고 해도 찾아오기나 했을까? 대충 사람 시켜서 시신 처리하라고 했겠지. 나 평생을 살며 너희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상 마음 졸이고 가슴 아파하며 살았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너희 마음이 걱정되어서. 근데 내가 이런 꼴을 보고 나니 평생 잘못 살았다 싶다. 근데 어쩌겠어. 이미 다 벌어지고 난 뒤의 일인데. 그래서 이제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려 한다. 이번 소송으로 내 목 다 받아야 하겠으니 그렇게 알고 나도 더는 너희와 보고 싶지가 않구나. 그만 피해주고 나가. 두 아이에게 제 생각을 똑똑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어떻게든 고소를 취하하려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저에게 매달렸어요. 한참을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잠시 외출을 했던 바깥사돈과 며느리가 돌아왔죠. 그리곤 남의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두 사람을 벌레 내쫓듯 집안에 있는 물건으로 때리고 패며 내쫓아버렸습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은 제 손을 들어줬고 저는 지난 3년 동안 받지 못한 부양금을 한 번에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부양료 명목으로 두 사람에게 받게 되었죠. 해당 부양료의 경우 법적인 판결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돈이라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딸과도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저는 사돈들께 폐를 그만 끼치기로 했어요. 그렇게 혼자 살아갈 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며느리가 제가 집을 알아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신과 재현이와 같이 살면 어떻겠냐 말을 해왔습니다. 아들과 이혼을 마무리한 며느리다 보니 더는 관계를 이어가는 게 도리가 아니다 싶었어요. 더군다나 며느리에게 도움을 받은 게 너무 많아 더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과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이제는 남남인 사람을 모시는 게 가당키나 한가요. 그래서 며느리의 부탁을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죠.
마지못해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얹혀 사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저로서는 며느리에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리, 손주 재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만큼이나 큰 도움을 주신 사돈분들과도 매주 만나고 있고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며느리와 사돈들께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사람들에게 저도 조금이라도 잘해주려고 노력 중에 있죠. 앞으로 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빌며 이만 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